오늘은 제가 30을 간 넘긴 짧은 인생 속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지만요. 다름 아닌 바로 제 파혼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결혼 준비는 애초에 시작도 못했어요. 이유는 바로 예비 시어머니의 지나친 요구 때문이었죠. 그분은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믿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연애를 할 때도 그 기미는 느낄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직업이 변호사이다 보니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정이 너무 극단적인 편이었죠. 남자친구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부모님의 도움 속에 큰 어려움 없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유명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우리는 동료 선생님의 소개로 만났고 2년 정도 연애한 뒤에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오갔습니다. 처음부터 성격도 잘 맞았고 서로 집안 환경도 비슷한 듯해 이 사람이라면 하는 믿음이 생겼죠. 하지만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다르더군요. 연애는 둘만의 문제였다면 결혼은 가족 전체의 일이었어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는 몇 번 만나 뵙는 것만으로도 보통 분은 아니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미리 제게 귀띔을 하긴 했어요.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우실 수 있어. 완벽주의자시거든. 보험 일도 오래 하셨고 주변에 크게 성공하신 분들도 많아. 그래서 며느리 보는 눈도 높으실 거야. 그때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물었죠. 결혼하고 나면 우리 생활에 너무 터치하시는 건 아니지? 혹시 나랑 안 맞으면 어떡해? 그러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 생기면 내가 중간에서 잘 조율할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진짜 성격 좋으신 분이야. 걱정 마.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비 시어머니를 직접 뵙고 나니 숨 막힌다는 표현이 어떤 뜻인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겉보기엔 참 따뜻했어요. 시부모님 2분 다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고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 첫 혼사라 큰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교사라며 안정적이고 남이 무시 못하는 직업이라 그건 마음에 든다. 순간 제 직업을 마치 점수 매기듯 평가하는 듯한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죠. 그런데 교사는 월급이 얼마나 되니? 연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실 줄은 알았지만 첫 만남에서 그것도 대화를 시작한 지 1분 만에 받을 거라 상상도 못한 질문이었어요. 그래도 예의를 갖춰 대답했지만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그래, 그럼 부모님은 무슨 일 하셔? 아버지 연봉은 집에 따로 빚은 없지? 요즘은 빚 안고 결혼하는 사람도 많다며?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언짢아 하지 말고. 그 순간부터 제 인내심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소득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그래도 저는 큰 빚 없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생 있다면서 무슨 일에 연봉은? 너 결혼 자금은 얼마나 모아뒀니? 솔직히 말해봐. 마치 은행 대출 심사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가족의 소득, 빚, 자금까지 캐묻는 상황에서 저는 웃으며 말했죠. 동생은 증권회사에 다니는데 월급은 제가 잘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한 가족인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 결혼하려면 이런 건 서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지 않아. 보다 못한 예비 시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여보, 그만해. 첫 인사하러 온 사람한테 너무한다. 아버님에 이어 남자친구도 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해졌고 저는 속으로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희 부모님도 우리 아들이 변호사인 건 알고 계시지? 그거 그냥 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해.
그리고는 본인이 지금까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얼마나 돈과 시간을 들였는지 장황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치 결혼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룬 업적을 검증받고 싶은 듯한 모습이었죠. 우리 아들이 사실 걸어다니는 돈덩어리나 마찬가지야. 학원비, 과외비 참고서 얘 공부할 땐 나도 밤잠을 못 잤다니까. 남편이 버는 돈으로는 애들 교육비가 감당이 안 됐어. 그래서 남들 놀러 다닐 때 나는 보험 일하면서 아들 하나 변호사 만들겠다고 그 고생을 했지. 다 내 노력 덕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된 거란다.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자서전을 읊듯 자신이 어떻게 아들을 변호사로 키웠는지 길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도 참 운이 좋은 거야. 우리 같은 집안에 시집 오는 것도 복인데 따지고 보면 선생이라는 게 전문직도 아니잖니. 그런 직업으로 변호사 남편 얻기가 어디 쉽겠어. 너가 제대로 복받은 줄 알아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철렁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전혀 살피지 않고 자랑인지 훈계인지 모를 말들을 계속 이어갔어요. 다른 집에서는 우리 아들 같은 신랑감 얻으려고 집안 차원에서 발벗고 나선다던데 너희 부모님들도 준비를 좀 했겠지? 우리 아들을 사위로 데려가려면 기본적인 건 생각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 저는 차분하게 여쭈었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어머니는 살짝 불쾌한 듯 고개를 돌리셨고 그때 마침 예비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리셨습니다. 여보, 누가 들으면 아들 유세 심하다고 하겠어. 그만해. 적당히 했으면 이제 됐잖아.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는 듯 받아치셨죠. 아니, 내가 무슨 유세를 했다고 그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 건데. 당신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변호사 되고 나서 선자리가 얼마나 밀렸는데. 암튼 얘야, 상견 얘 때 다시 이야기하자. 오늘 한 말들 잘 기억해둬. 그날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치 온 영혼이 탈탈 털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자친구와도 크게 다투게 되었어요. 오늘 어머님이 나한테 하신 말 다 들었지? 아버님만 어머님을 말리셨고 오빠는 왜 한마디도 안 했어? 내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알면서. 제가 따지자 남자친구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괜히 네가 더 불편했을까 봐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화가 더 치밀었죠. 그래도 그렇지. 예비시댁에 첫 인사 가서 나 같은 질문 받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어? 오빠가 우리 집 왔을 때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 그러자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며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우리 엄마 원래 좀 그런 분이라고. 근데 내가 거기서 너 편만 들면 엄마가 벌써부터 마누라 편만 든다고 했을 거 아냐? 내가 일부러 모른 척 한 게 아니라니까?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걱정 마.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론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왠지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남자친구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약속해. 앞으로는 이렇게 곤란한 일 생기면 그냥 가만히 안 있을 거지? 제가 다시 한번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 없도록 내가 잘 막을게.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을지도 모르죠. 며칠 후에 저희 부모님도 인사 자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딸 그쪽 부모님 댁엔 잘 다녀왔지? 집안 분위기는 어땠어? 어머니는 걱정 반 기대 반의 얼굴이셨어요. 그때 저는 솔직히 다 말씀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지나친 질문들, 집안 형편까지 캐묻던 이야기들, 마치 저와 우리 집안을 평가하는 듯한 말투. 하지만 저는 끝내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냥 어머님이 조금 까다로우신 분 같긴 한데 남자친구가 잘하니까 괜찮아요. 억지로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죠. 그래도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야. 어른들 분위기도 중요하니까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꼭 엄마한테 말해.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습니다. 무조건 혼자 참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꼭 상의해야 해. 결혼은 평생을 결정하는 일이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수없이 고민했어요. 지금 말할까, 그냥 넘어갈까, 결국에는 딱히 이상한 느낌은 없었어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숨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몇 차례 더 뵙게 되었어요. 처음에 느낀 찜찜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혼란은 더 깊어졌습니다. 한 번은 데이트 후에 남자친구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을 때 우연히 예비 시어머니와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다그치듯 말씀하셨어요. 얘 아침부터 나가더니 쟤 만나러 갔었구나. 근데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니? 내가 차려둔 아침 다 먹고 갔어? 남자친구는 민망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침도 잘 먹고 갔고 점심 저녁도 여자친구랑 같이 잘 먹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제게 고개를 돌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는 원래 밥 거르는 버릇이 있어서 내가 꼭 챙겨야 해. 너희들 결혼하면 그건 다 네 몫이야. 우리 아들 건강은 네가 잘 챙겨줘야 해. 알겠지? 사실 겨우 그 정도야 웃으며 넘길 수 있었죠. 네, 어머님. 앞으로 오빠 건강은 제가 잘 챙길게요. 그런데 이어진 말이 그래, 그럼 됐어. 얘는 예민해서 음식 조금만 이상해도 탈이 나. 특히 조미료는 절대 안 돼. 결혼하면 나한테 배울 게 아주 많을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해서 남편을 보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의 삶까지 따라가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시어머니 말씀을 막아서고 나섰어요. 엄마, 아직 저희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부담 주지 마세요. 그리고 나 이제 애도 아니고 건강은 내가 알아서 챙겨요. 그런 말 계속하시면 결혼 전에 더 이상은 집에 안 데려올 겁니다.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에게 눈을 흘기며 입을 닫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래도 이 사람이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싶어 한결 마음이 가라앉더군요. 물론 그래도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요. 그러던 중에 양가 부모님이 본격적으로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약 한 달 앞두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보자고 하셨어요. 처음엔 또 무슨 아들 자랑이나 잔소리려나 생각하며 예비 시댁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날은 의외로 부드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식사도 함께하며 가볍게 웃고 담소도 나누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예비 시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잠깐이면 돼. 우리 둘이 얘기 좀 하자. 네, 무슨 일이세요? 아들 있는 데서 얘기하면 또 그만하라고 성질 낼까봐 말 못하겠더라. 기회 생겼을 때 얘기하려고.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또다시 조여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걸까? 이런 일은 그날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날에 남자친구와 외식 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그가 잠시 방에 들어간 사이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하셨죠. 우리 아들 힘든 일이 있어도 말을 잘 안 하는 애야. 너가 좀 더 신경 써줘야 해. 그리고 결혼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이 항상 우선이 돼야 한다는 거 잊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아들을 위해 나를 맞춰야 하는 결혼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견례가 좀 촉박하긴 하다만 그래도 말은 미리 해두고 싶어서 그래. 내가 굳이 이런 말 안 하고 넘어가고 싶진 않거든. 우리 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변호사잖니. 너희 집도 형편 괜찮다던데 맞지? 네, 오빠가 그렇게 말했나요? 저희 집 형편이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걸 궁금해 하시나요?
그러자 어머님은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그럼 다행이네. 그럼 내가 말하기가 훨씬 편해지지. 우리 지난번에 만났을 때 상견례 때 얘기할 거라던 거 기억나지? 사위로 우리 아들을 데려가려면 준비할 게 좀 있다고 했던 거. 어떤 걸 준비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때 어머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명색이 변호사 키워낸 집이잖아. 몇 억 들여서 아들 하나 변호사 만들었는데 장가를 보내려면 열쇠 3개 정도는 준비해야지. 네? 열쇠요? 숨이 턱 막히는 단어였습니다. 열쇠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익숙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는 참 눈치가 없네. 당연히 집키, 차키, 그리고 우리 아들 개인 사무실 오픈할 건물키 말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아들 자랑, 조심스러운 경고들이 전부 이 순간을 위한 전조였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가방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저에게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건 혼수 목록이야. 너희 쪽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고 내가 필요한 것들 위주로 정리해놨어. 시간이 너무 촉박할까봐 상견례 전에 미리 주는 거니까 가서 부모님께 보여드려. 종이를 받아든 저는 멍하니 목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구, 가전제품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넘어서 예비 시어머니 개인 취향이 짙게 담긴 고급 주방기기, 명품 식기, 수입 가죽 소파. 심지어 예비 시모가 평소에 쓰는 화장품 브랜드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단단히 내려앉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아, 이 결혼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하지만 겉으로는 억지로 어색한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부모님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준비를 잘해와야 해. 나는 내 아들 아무렇게나 장가 보낼 생각 없어. 선생이 여자로서 직업이 아무리 좋다 해도 어디 가서 변호사 남편을 얻겠니? 결혼은 두 집안의 만남이야. 이 정도는 신부 쪽에서 책임져야지. 그 말을 끝으로 남자친구와 예비 시아버지가 다시 거실로 들어왔고 저는 굳은 얼굴로 겨우 인사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자 남자친구는 이유를 물었지만 저는 조용히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말만 남겼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는 부모님께 이 상황을 감출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엄마는 들뜬 목소리로 매일 전화해서 혼수 준비는 잘 되냐고 묻곤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고 망설이다 결국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운을 뗐죠. 엄마, 나 이 결혼 못할 것 같아. 부모님은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너 김서방이랑 싸웠니? 엄마가 가장 먼저 물으셨고 아빠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서로 의견 부딪히는 거야 흔한 일이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무슨 일인지 한번 말해봐. 저는 한숨을 깊게 쉬고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요구하신 게 너무 과했어요. 상견례 때까지 집키랑 차키와 건물키를 준비해오라고 하셨고 혼수 목록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득 적어서 내미셨어요. 변호사 아들 사위로 데려가려면 원래 다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싶어요. 저 이런 결혼은 안 하고 싶어요. 제 말을 듣던 엄마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빠는 순간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 집에서? 지금 지네 집 아들이 변호사라고 집키 차키에 건물키까지 달라고 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변호사가 뭐 대단한 줄 알아? 그딴 조건을 내걸고 우리 딸을 무시해. 아빠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엄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 말 들었으면 진작에 말했어야지.
우리 딸이 뭐가 아쉬워서 무슨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니? 당장 파혼하자.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잠시 후에 뭔가를 생각한 듯한 엄마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야. 파혼은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하자. 그 자리에서 내가 직접 말해야겠어. 엄마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조용히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하고 파혼하면 그만인데. 하지만 엄마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우리 집이 그렇게 만만한 집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 어디서 남의 귀한 딸한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내가 그 집 엄마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줄 거니까 넌 아무 말 하지 말고 내 말만 잘 들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말대로 저를 그렇게 만든 자리에서 저도 한 번쯤은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서 자리에 도착했고, 엄마는 평소처럼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제 손은 긴장이 되어 흐르는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비 시댁과의 상견례가 시작되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여전히 도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얘기가 아주 많죠. 사돈댁 따님과 우리 아들 잘 어울리는 커플입니다. 우리 아들이 변호사라서 그런 사위 얻을 생각하니 사돈댁도 좋으시죠? 엄마와 아빠는 조용히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잠시 후에 예비 시어머니는 슬쩍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예비 며느리한테 미리 부탁드렸던 거 잘 준비하셨는지요? 시간이 조금 촉박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견례 전에 말씀드렸으니 너무 늦지 않게 준비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순간 남자친구와 예비 시아버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던 이야기였으니까요. 우리 부모님도 다소 당황한 듯했지만 엄마는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부탁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소 띈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 제가 며칠 전에 따님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아들 사위로 데려가려면 키세계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요. 요즘은 전문직 사위 들이려면 다 그러니까요. 우리 아들이 변호사니까 아무래도 급이 좀 다르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엄마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 그 키 말씀이시군요. 저희 딸한테 들었습니다. 물론 준비했죠. 여기요. 그 말과 함께 엄마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열쇠는 아니었고 아빠 회사의 이름이 적혀있는 얇은 파일철 3개였어요. 집 열쇠, 차 열쇠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었고 각각 세 채의 건물의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그걸 확인한 순간 남자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는 이런 것까진 몰랐던 사실이었을 테니까요. 저희 집이 단순히 그럭저럭 잘 사는 집 정도가 아니라 건물 세 채를 소유한 알부자라는 걸요. 예비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듯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역시 준비 잘 하셨네요. 사업하신다고는 들었는데 이 정도까지 재력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역시 결혼은 이렇게 준비된 집이랑 해야지. 그 순간 예비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리셨습니다. 여보,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나랑 미리 상의도 없이 이건 너무 실례 아니야?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봉투를 다시 확인하며 싱글벙글이었어요. 그나저나 이 셋 중에 우리 아들 사무실은 어디에 차리면 좋을까요? 요즘 인테리어 비용도 만만치 않다던데. 그것까지 전부 해주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시겠네요. 그 순간 엄마가 봉투를 가로채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등기는 그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해하며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시죠? 엄마는 미소 하나 없이 말했습니다. 이건요, 우리 집에서 소유한 건물 세 채 진짜 등기입니다. 그쪽은 평생 보기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 어디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죠.
정적이 흘렀고 엄마는 마지막 쐐기를 박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어디 가서 변호사 사위 얻으려고 열쇠 3개를 준비해야 할 정도로 모자란 자식은 아닙니다. 저희는 사위의 직업이 아닌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조건부터 들이미시는 걸 보니까 이 결혼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고는 저를 손짓으로 조용히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 시어머니가 요구했던 혼수 목록을 꺼내서 엄마는 차분히 그 종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 맞다. 이것도 돌려드릴게요. 겨우 이딴 걸 혼수랍시고 내미는 집안에 우리 딸 절대 못 보냅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은 듯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남자친구는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위기는 싸늘했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얼어붙어 있었죠. 그 침묵을 깨며 예비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 소리쳤습니다. 아니,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건물까지 다 있는데 이제 와서 파혼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은 두 집안의 약속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자 엄마는 한치의 동요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당사자들 간의 신뢰와 사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견례전에 따로 며느리 될 사람을 불러내서 건물키 3개니 혼수 목록이니 내밀며 장사부터 시작한 집안에서 어떻게 신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졌고 아버님은 창피했는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분을 못 이긴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결혼은 현실이니까 그렇죠. 현실적인 조건 따지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저희 아들이 변호사니까 그 정도는 당연하잖아요. 그 순간 이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아빠가 매서운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우리 딸은 조건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조건부터 따지는 결혼이라면 그건 결혼이 아니라 장사이고 거래입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고 남자친구 역시도 자기 엄마를 말리며 저를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엄마도 내가 책임지고 설득할게. 정말 너한테 이런 일 다시는 없게 할 거야. 이제 그만하자. 이건 내가 바라는 결혼이 아니야.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말하는 내내 목이 메었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어요. 저희 가족이 일어나 돌아서려는 순간 지금까지 그토록 사람 좋던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머님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조건 거리다가 결국 이 사단이 났잖아. 도대체 왜 아들 인생을 망쳐? 그 자리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자리를 떠나려는 제게 남자친구는 다시 한번 매달렸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잘해보려고 했어. 그냥 한 번만 마지막 기회를 줘.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 기회를 몇 번이나 줬는데도 다 외면한 건 오빠야. 진작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지. 그렇게 우리 가족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자친구의 식구들은 누구도 따라 나오지 않았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세 사람 모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의 풍경만이 조용히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묘하게 후련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결혼이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주거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상호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걸 저는 상견례에서 아주 뼈아프게 배운 셈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잘했어. 우리는 너가 더 상처받기 전에 끝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결혼 전에 그런 집안인 걸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냐. 좋은 사람 얼마든지 다시 만날 수 있어.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지만 가족도 중요하거든. 부모님의 그 말에 그동안 눌러왔던 불안과 억울함,
혼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내 결정을 존중해주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 싶어서 그게 가장 위로가 됐어요. 이상하게도 이별의 아픔은 생각만큼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운도 가시기 전 며칠 후에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엄마랑 확실히 얘기할게. 아니, 너가 원한다면 엄마랑 인연 끊고 살 각오도 있어. 그는 심지어 자기 어머니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를 너무 믿었던 것 같아. 너한테 그런 일들 생겼을 때 내가 제대로 막지 못한 거 진심으로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근데 따지고 보면 나도 좀 서운한 부분이 있어. 너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으면 진작 말해주지.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사람을 만나는데 재산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그는 계속해서 매달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네가 상처받지 않게 내가 다 해결할게. 진짜야, 제발 다시 생각해줘.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다니까. 오빠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든 난 더 이상 오빠랑 결혼할 생각 없어. 우리 이미 끝났잖아. 그는 계속 붙잡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린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잖아. 이미 우리 가족도 다 알게 됐고 서로 상처도 받았고 이젠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아. 이번 기회에 오빠도 어머님과의 관계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아마 내가 아니어도 앞으로 누굴 만나든 힘들 거야. 그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고 그대로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이 결혼은 사랑과 신뢰가 아닌 조건으로 얽히기 시작했어요. 그 조건들이 결국 우리를 끝내 서로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만든 거죠. 그 후 저는 한동안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돌아보면 파혼이라는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결혼이 계속 이어졌다면 저는 아마도 한 번도 온전히 존중받지 못한 채 늘 의심과 불편 속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이 파혼은 분명 저에게 아프고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지켜낸 용기의 기록이기도 해요. 이 일을 통해 저는 사랑도 결혼도 삶도 무엇보다 내 존재를 먼저 지켜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후련한 마음으로 다시 저만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진심으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언제든 저는 절대 나 자신을 놓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셨고 덕분에 해외 유학도 다녀오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제가 직접 디자인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고 있었죠. 외동딸로 자랐지만 그렇다고 응석바지로 자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성향이 강했고 제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도 남달랐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직원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성실하고 점잖은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경제력보다는 사람의 됨됨이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는 그의 진실한 모습에 끌려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해놨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일이 정말 많아서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 자주 참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대신 용돈으로 정성을 표하는 건 어떨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당신이 얼마나 바쁜지 나도 잘 알아. 우리 엄마한테도 내가 잘 설명해 둘게. 걱정하지 마. 그의 대답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라면 충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고 저희는 신혼의 단꿈에 빠져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도 잠시였고 결혼 후 첫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추석 한 달 전부터 남편에게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추석 때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서 시댁에 오래 머물기 어려울 것 같아. 아침 일찍 갔다가 점심 먹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께 미리 말씀 좀 해줘.
알았어, 걱정 마.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남편의 답변을 믿고 저는 마음 편히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저희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과 용돈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차례를 지내고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은 평화로운 분위기였죠. 하지만 점심 식사가 끝나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명절에 며느리가 일찍 간다고? 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렸다고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을 쏘아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너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우물쭈물했습니다. 아, 제가 깜빡했나 봐요. 깜빡해? 명절에 며느리가 일찍 간다는 걸 깜빡해? 시어머니의 얼굴은 불그락부르락 변했고 주변 친척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하려 했었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다 이 모양이야? 명절에 시댁도 안 챙기고 일만 중요해? 어머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리 여러 번 말씀드렸고. 내가 언제 들었어? 나한텐 한마디도 안 했잖아. 남편은 제 옆에 서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를 말리기까지 했죠. 여보, 그냥 오늘은 여기 있자. 어머니가 화나셨잖아. 하지만 클라이언트한테 약속했어. 이건 정말 중요한 미팅이라. 미팅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혼 전 나눴던 약속은 그저 말뿐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은 제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시댁을 나와서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지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 명절부터 이렇게 균열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좀 참았어야지. 친척들 앞에서 엄마한테 창피를 주면 어떡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결혼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를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추석 사건 이후 저는 더욱 노력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부족해서 오해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시어머니께 더 잘해드리려고 애썼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댁을 방문했고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만한 선물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대. 물리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하는데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모셔다 드리기 어려워서.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모셔다 드릴게. 어머니 건강이 중요하지.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일정을 조정해가며 아침 일찍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죠. 치료가 끝나면 함께 식사도 하고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처음 몇 주는 시어머니도 고마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너 덕분에 병원 잘 다녀왔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클라이언트 미팅으로 병원 동행을 하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대신 택시비를 넉넉하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병원 못 데려다 준 거 벌금으로 30만 원 보내라.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벌금이라니요? 남편에게 물었더니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택시 타고 가시느라 힘드셨잖아. 당신이 못 간 거니까 당연히 보상해드려야지. 하지만 택시비는 이미 보내드렸잖아. 그것도 왕복 택시비의 2배는 넘을 거야. 택시비는 택시비고 우리 엄마 마음 상하신 거에 대한 건 따로 챙겨야지. 30만 원 정도는 용돈으로 보낼 수 있잖아.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결국 30만 원을 보내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병원 갔다 오는 길에 밥 먹고 싶은데 5만 원만 보내줘.
며느리야, 친구들이랑 차 마시기로 했는데 10만 원만 보내라.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백화점에서 옷 하나 사고 싶은데 50만 원만 보내줘. 이유도 명분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냥 돈이 필요하면 연락이 왔고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남편이 엄마한테 그렇게 인색하게 굴면 어떡해? 라며 저를 나무랐으니까요. 저는 성심껏 용돈을 드리고 병원 동행도 계속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했고 나름대로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렇게 바쁜가? 시어머니 챙기는 것도 귀찮아하고. 당신은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남편은 항상 엄마한테 잘해라, 엄마 마음 좀 헤아려 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친정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사업을 확장하시며 축하 자리를 마련하셨을 때였어요.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며 작은 회사를 키워오셨고 드디어 큰 계약을 따내셔서 사업장을 확장하게 되신 거였죠. 가족들과 지인들을 초대해서 소박한 축하 자리를 준비하셨고 저는 당연히 남편과 함께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아버지 축하 자리 있는데 같이 갈 거지?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토요일에? 그날 우리 엄마가 친척들 만나기로 하셨는데. 어머님은 친척 만나시는 거잖아. 우리까지 꼭 가야 해? 우리 아버지 일은 정말 중요한 자리야. 우리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가야 돼? 장인어른 사업이 잘 됐든 말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차라리 그 시간에 엄마 모시고 나가는 게 낫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친정아버지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 집은 돈도 많고 잘 사니까 우리가 안 가도 상관없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외로우시니까 우리가 챙겨야지. 결국 남편은 친정아버지 축하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참석했고 가족들에게는 남편이 급한 일이 생겼다고 둘러댔습니다. 축하 자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어디 다녀왔어? 아, 어머니가 갑자기 안 가시겠대. 그래서 나도 그냥 집에 있었어. 뭐라고? 엄마가 악몽 꾸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외출 안 하시겠다고 하시더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핑계로 친정 행사를 거부한 거였습니다. 그럼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 나 혼자 가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뭐 어때? 당신 혼자 가도 되잖아.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그날부터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시댁 가족들이 제게 바라는 건 사람으로서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댁을 위해 돈을 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조용히 복종하는 도구였을 뿐이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남편은 언제나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친정일과 제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제가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더 큰 배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동행과 금전 요구가 반복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이번 주말에 시댁으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무슨 일이신가요? 와서 얘기하자. 꼭 와야 한다. 주말에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시누이도 와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앉아라. 저희가 자리에 앉자 시어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무당한테 갔다 왔다. 네? 무당이요? 요즘 몸도 안 좋고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아서 말이야. 그래서 점을 봤는데 무당이 그러더라. 우리 집안 조상님들이 서운해하신대. 제사를 제대로 안 모신다고.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사를 제대로 지내려고 한다. 명절 2번 빼고서도 1년에 10번 정도 될 거야. 10번이요? 그래, 그것도 제대로 음식 차려서 정성스럽게 지내야 한대. 당연히 너도 며느리니까 다 참석해야지.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1년에 10번씩 제사라니. 그것도 제가 그토록 바쁜 걸 알면서 이런 요구를 하시다니요. 죄송하지만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그렇게 자주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제사도 안 지낸다고? 너 진짜 며느리 맞아? 그게 아니라 명절 제사는 당연히 참석하겠지만 1년에 10번씩은 정말 힘들어요.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집안 제사인데 며느리가 빠지면 말이 돼요? 아무리 바빠도 가족 일은 최우선이잖아요.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조상님들인데 당연히 며느리가 와서 챙겨야지. 당신도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 클라이언트 미팅이며 프로젝트 마감이며 1년에 10번씩 시간 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불가능? 당신한테 우리 가족은 그렇게 안 중요해?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젊은 것들 버릇이야. 돈 버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시댁 제사도 귀찮아하고.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시집 와서 며느리 도리도 안 하고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럼 뭐하러 결혼했어? 분위기는 급격히 나빠졌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생각해보겠다고 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나오는데 제가 핸드폰을 두고 온 걸 깨달았어요. 여보 미안한데 핸드폰 두고 왔어. 잠깐만. 그래, 빨리 다녀와. 저는 급히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가는 복도를 지나는데 안방에서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봤지? 며느리 반응 말이야. 엄마, 역시 제사 핑계 대니까 확 티가 나네. 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사는 핑계고 우리가 원하는 건 며느리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야. 요즘 보니까 꽤 잘 버는 것 같더라고. 신우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 새언니 통장은 확인해 봤어? 아직은 못 봤어. 근데 회사 규모 보니까 적어도 월에 몇 천만 원은 쉽게 벌 거야.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 이제 슬슬 유책 배우자로 몰아가야지. 제사 안 지낸다, 시댁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증거 쌓으면 나중에 이혼할 때 위자료 안 줘도 되잖아. 그렇지. 아예 저쪽 잘못으로 만들면 재산 분할도 안 해주면 되니까. 오빠도 그게 좋은 생각 같다고 하더라고. 신우도 남편도 모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호구네? 벌금이니 뭐니 하면서 돈 달라고 하면 그냥 다 줘?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돈 많은 집 딸들은 다 저래. 세상 물정 모르고 착한 척만 하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돈을 뜯어낼 대상이었고 이용당한 후에 버려질 존재였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병원 동행과 끝없는 금전 요구, 제사 강요까지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저를 며느리로서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고 유책 배우자로 몰아서 이혼할 때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으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최대한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관문을 살며시 열고 밖으로 나온 후에 차에 타 있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핸드폰 찾았어. 나 혼자 택시 타고 먼저 갈게. 남편은 의아해하며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역겨웠으니까요. 택시 안에서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감정조차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충격과 이용당했다는 수치심, 그리고 분노가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저들이 저를 이용했다면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끝을 내겠다고요.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 들었던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여서 가슴을 짓눌렀죠. 하지만 새벽이 되자 저는 차분해졌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이혼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야. 하지만 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안 돼.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조용히 자리를 비워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변호사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결혼 전 약속과 명절 사건, 끝없는 금전 요구,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댁에서 엿들었던 대화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증거 자료는 얼마나 확보하셨나요? 문자 메시지는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통화 내용도 몇 개는 녹음되어 있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계획적인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집안에 홈캠을 설치하세요. 요즘은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혹시 모를 폭력이나 협박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대화는 가능하면 녹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산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세요. 결혼 전 재산, 결혼 후 재산, 남편 명의로 된 것들까지 모두 파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빠짐없이 메모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모든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저장했고 통화할 때는 녹음 앱을 켰습니다. 거실과 현관에는 몰래 작은 홈캠을 설치했죠.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엄마한테 전화 좀 해. 이번 주말에 시댁 가자. 라는 말만 반복했으니까요. 저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도 하고 용돈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는 은행 기록으로 남겼고 문자로도 확인받았어요. 어머님, 오늘 50만 원 송금했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그래, 잘 받았다. 우리 며느리가 효도하네.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거라는 걸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2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다음 주가 우리 엄마 생신이야. 크게 챙겨야 할 것 같은데. 그래,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 엄마가 요즘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거든. 이참에 목돈을 좀 드리면 어떨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역시나 돈 얘기가 나오는군요. 얼마 정도? 한 3천만 원 정도? 당신이면 충분히 가능하잖아. 3천만 원? 갑자기 그건 좀. 아 참, 우리 결혼할 때 내가 맡겨둔 돈 있잖아. 그거 찾아서 드리면 되지. 남편은 결혼 초기에 자신의 결혼자금 3천만 원을 제 명의 통장에 맡겨뒀었습니다. 저보고 재테크를 잘하니까 불려달라면서요. 저는 남편한테 받은 그 돈을 그대로 보관만 해뒀었는데 이제 그걸 시어머니에게 주자는 겁니다. 알았어, 내가 준비할게. 역시 고마워. 저는 전화를 끊고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때가 된 것 같아요. 며칠 후에 저는 은행에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어요. 큰 돈가방에 담긴 돈다발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집안에는 시누이와 친척들까지 모여 있었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돈가방을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 하시라고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열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얼마야? 3천만 원이에요. 주변 친척들이 웅성거렸고 시어머니는 활짝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효녀네. 이렇게 큰 돈을 주고. 남편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으로 투자하시고 싶다고 하셨죠? 제가 아는 좋은 투자처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 돈으로 대박 나면 우리 집안 다시 일으킬 수 있어.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요즘 코인이 대박이래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몰래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생신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했어.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더라. 그래, 다행이네. 근데 당신 참 대단해. 3천만 원을 그렇게 선뜻 주고. 당신 돈인데 뭐가 대단해. 그래도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도 효자 됐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그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 알았으니까요. 예상대로 한 달 후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그 돈 있잖아. 내가 투자했던 그 돈. 다 날아갔어. 네? 3천만 원이요? 친구가 좋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사기였어. 돈을 하나도 못 찾겠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그건 제 돈이 아니라 남편 돈이었어요. 저 말고 남편한테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거 네 돈 아니었어? 아니에요. 남편이 저한테 맡겨둔 결혼 자금이었어요. 제가 분명히 생신날 남편과 함께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준 그 돈 내 돈이었잖아. 맞아, 당신이 어머니 생신 선물로 주자고 했잖아. 그걸 엄마가 다 날렸다는데? 그건 어머니가 투자 잘못하신 거잖아. 나한테 왜 그래?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3천만 원 내 전 재산이었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효도하고 싶어서 드린 거잖아. 후회하지 마.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 휴지 조각처럼 날아간 후에 시댁의 분위기는 급변했어요.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에게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아마 서로 책임을 떠넘기느라 바빴을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투자했던 곳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3천만 원으로도 모자라서 원금을 찾겠다며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했고 그 금액이 무려 7천만 원에 달했던 겁니다. 결국 투자금은 전액 손실이었고 남은 건 4천만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엄마가 빚을 지셨대. 뭐? 무슨 빚? 그 투자하면서 대출까지 받으셨나 봐. 지금 4천만 원을 갚아야 한대.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일 아니야?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하냐? 엄마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해? 우리가 도와줘야지.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어머님이 내 동의도 없이 대출받아서 투자하신 건데 내가 왜 책임져야 돼? 당신이 투자하라고 그 돈을 줬잖아. 당신 돈을 당신 어머니 생신 선물로 드린 거잖아. 내 잘못이 대체 뭔데? 남편은 말문이 막혔고 며칠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이세요? 빚 때문에 미치겠어.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데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그건 어머님 일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며느리야, 제발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망해. 저 바쁘니까 이만 끊을게요. 저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가는데 현관 앞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들 뭐 하세요? 시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남편도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라, 우리 얘기 좀 들어줘. 집안에서 얘기하시죠.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라,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이번 한 번만. 남편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엄마 좀 도와줘.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제가 왜 도와드려야 되나요? 우리가 네 시댁 아니냐? 시댁이요? 저를 이용할 생각만 하시던 시댁 말씀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사실 저 다 들었어요.
시댁에서 아가씨랑 어머님이 나눴던 대화 전부 다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그게 제사 핑계로 저 시험하고 유책 배우자로 몰아서 재산분할 하려던 계획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버는지 확인하고 돈만 뜯어내고 버리려던 그 계획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병원에 못 데려다 준 날 벌금 30만 원. 그게 정상인 줄 아세요? 제가 성심껏 모셔다 드렸는데 어머님은 저를 ATM으로만 봤잖아요. 친정아버지 사업 확장 축하 자리에 안 간 것도 어머님이 악몽 핑계 댄 거죠? 그날 남편은 집에서 TV 보고 있었어요. 제 친정은 무시하면서 시댁만 챙기라고 강요했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들한테나 의지하시지. 왜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세요? 아들은 돈이 없으니까 저한테 들러붙으신 건가요? 며느리야, 제발.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했어요. 여기 증거자료 다 있습니다. 어머님이 보낸 문자와 통화 녹음, 돈을 요구한 내역, 그리고 제사 핑계로 저를 시험하려던 대화 녹음까지요.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혼은 안 돼, 제발. 왜? 유책 배우자로 몰아서 재산분할 하려던 계획은 이제 필요 없어진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나한테 했던 짓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우리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이혼만은 안 돼. 왜요? 제 돈이 필요하니까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진심으로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돈주머니로만 본 거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이제 할 말 없어요. 며느리야, 제발.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결국 일어섰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우리 이혼하면 나도 힘들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힘들겠지. 어머니 빚 4천만 원을 당신이 책임져야 할 테니까. 뭐? 당신 어머니잖아. 당신이 알아서 효도해. 나는 이제 상관없으니까.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는 정말 냉혈하냐? 나를 이용하려던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네. 그들이 나간 후에 저는 소파에 앉아서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분노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소송 진행해 주세요. 모든 증거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소 확률이 매우 높으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준비한 증거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금전 요구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은행 이체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댁에서 저를 이용하려던 계획을 나눈 대화 녹음까지. 재판정에서 판사님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 측을 바라보셨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를 계획적으로 이용하려 했고 경제적 착취를 일삼았으며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됩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반박을 시도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원고가 제공한 증거 자료가 너무나 명확하므로 본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고 시어머니는 방청석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미 이들에게 쏟을 감정은 바닥났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남편이 뒤쫓아왔습니다. 여보, 하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 그 돈을 어디서 구해? 우리 이미 빚도 있는데.
그건 당신 문제야. 법원 판결이니까 따라야지. 제발 조금만 깎아줄 수 없어? 우리 정말 힘들어. 저는 그제야 돌아서서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들한테 똑같이 하는 거야. 이제 와서 동정 구하지 마. 아니, 하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자료 지급 안 하면 재산 압류 들어갈 거야.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꼭 입금해줘. 할 말을 마친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와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제가 가진 디자인 역량과 아버지의 사업 경험이 합쳐지니 회사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들어왔고 직원들도 늘어났으며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일에 집중하다 보니 과거의 상처들도 조금씩 아물어가더라고요. 어느 날 우연히 예전 동료를 만났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야기 들었어? 빚 때문에 전 남편이 엄마랑 같이 살던 집을 팔았다는데. 그래요? 그렇다니까. 위자료 지급하고 엄마 빚을 갚으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대. 그렇겠죠. 그리고 현재는 작은 원룸에서 엄마랑 함께 산다더라.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쪽 소식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 알겠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이제는 제 상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몇 달 뒤에 저는 회사 창립 5주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직원들과 거래처분들이 모여 축하해 주셨고 아버지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습니다. 눈빛도 더 강해졌고 표정도 더 자신감 넘쳤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이었고 제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승인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해졌으니까요. 저는 원래 조금만 잘해줘도 훨씬 더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따뜻함을 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주기로 했어요. 그것이 제가 이혼으로 배우게 된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